부드러운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4월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지금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MMCA 이그니 컬렉션 피카소 도예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재 피카소가 도자기 위에 펼친 색채와 형태의 마법 같은 세계, 함께 떠나보실까요? 1946년 피카소는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 발로리스를 찾았습니다. 전쟁으로 쇠락한 도자기 마을이었는데요. 공방 주인 라미의 부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이미 세계적인 거장이었던 피카소는 도자기를 단순한 취미가 아닌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쟁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실험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라미의 부부에게는 이 만남이 쇠락한 공방과 마을을 되살릴 기회였습니다. 피카소에게는 도예라는 새로운 매체로 다시 창작의 열정을 불태울 기회였고요. 결국 이 만남은 기적 같은 협업이 되었고요. 피카소는 발로리스에 머물며 약 4,000여 점에 달하는 도예 작품을 남겼습니다. 피카소의 마지막 시기를 이해하려면 한 사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클린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프랑스 남부 발로리스의 마두라 공방에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여인이 바로 자클린이고요. 도예를 시작했을 때 곁에 있던 여인이 바로 자클린이었고요. 마두라 공방에서 만난 사람으로 피카소가 도예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준 조력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부인입니다. 피카소가 9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간 헌신적으로 그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피카소는 이 자클린을 소재로만 400점 이상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자클린이 이젤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피카소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도자기를 캔버스 삼아서 자신의 해화적 요소들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잘 보세요. 얼굴은 옆을 보고 있는데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죠. 이 작품은 여인의 얼굴을 한 올빼미인데요.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올빼미 같기도 합니다. 여인의 얼굴을 한 올빼미는 피카소의 가장 대표적 주제인 인물과 동물을 혼합해 피카소 도예 특유의 조형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작품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동물의 순수함이, 동물의 모습 속에는 인간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카소의 도자기에는 이렇게 사람의 얼굴과 동물이 섞인 모습이 정말 많은데요. 올빼미는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상징하는 동물인데요. 피카소가 특히 절겨 표현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작업실에 들어온 다친 올빼미를 직접 치료해주고 함께 키울 정도로 애착이 깊었고요. 빛나는 부엉이 작품은 접시 전체를 부엉이의 몸체로 이렇게 형상을 했고요. 물병의 손잡이나 주둥이 같은 기능적인 부분을 올빼미의 날개나 발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피카소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염소도 피카소가 평생 사랑한 동물인데요. 9살 때 친구 집 목장에서 삐쩍 마른 염소를 해체하듯 꼼꼼히 드로잉한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자클린이 피카소에게 에스메랄다라는 이름의 염소를 직접 선물하기도 했고요. 피카소는 그 염소를 작업실에서 정성껏 키웠다고 합니다. 작품에 염소에 대한 애정이 드러납니다. 평화의 상징하면 비둘기, 다들 바로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는데 피카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949년 파리에서 세계평화회의라는 큰 행사가 열렸는데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서 전 세계가 평화를 간절히 원하던 때였습니다. 피카소가 그 행사 포스터를 맡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비둘기 그림을 그려놓고 그 포스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비둘기는 완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큰 새와 금은 얼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크기도 하고 피카소의 자유로운 형식과 대담한 시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큰 새와 검은 얼굴은 새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몸통 가운데 보면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찡긋하고 있죠. 날개처럼 보이는 손잡이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팔이 되기도 하고요. 3차원 도자기와 입체주의가 만나서 완전히 빛을 발하는 작품인데요. 25점만 제작된 희귀작이고요. 최근까지도 경매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네 개의 얼굴이 그려진 아즈텍 화병인데요. 이 화병을 돌아가면서 보세요. 네 개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한 면의 얼굴이 다음 면의 얼굴과 눈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네 개의 눈과 코가 겹쳐지도록 설계된 거고요. 피카소는 같은 얼굴이라도 접시에 그리기도 하고 화병에 그리기도 하고 채색 방식을 달리하며 유약을 달리 칠해 굽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입니다. 이 작품 기억나시나요? 오늘 전시 포스트에 있는 바로 그 얼굴인데요. 이 동그란 접시 위에 그려진 익살스러운 표정을 보세요. 흔히 가면은 정체성을 숨기는 도구로 생각하기 쉬운데 피카소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면이야말로 불필요한 거치대를 벗겨내고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젊은 시절 매료되었던 아프리카 가면의 원시적인 생명력을 이 접시에 담아낸 거고요.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코 부분이 입체적으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흙을 그린 게 아니라 흙을 빚어 입체감을 살린 거죠. 결국 이 작품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진솔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시기 피카소는 인간의 얼굴을 기하학적 도형, 즉 삼각형 코와 타원형 눈으로 단순화했는데요. 이는 현대인의 거치대를 벗겨내고 가장 순수한 인간의 형상을 찾으려 했던 시도입니다. 피카소가 말하길 나는 아이처럼 그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엉큼한 가면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정체성으로 돌아가려는 피카소의 열망이 담긴 진실의 얼굴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피카소의 뿌리, 즉 스페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그가 자신을 투영했던 신화 속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신화는 피카소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그는 그리스 로마 속 인물에 자신을 투영하거나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즐겼습니다. 피카소가 발로리스의 마두라 공방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작한 목신의 머리 작품 역시 신화를 주제로 한 것이었고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마 켄타우로스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염소의 다리와 뿔이 난 반인반수의 파우누스 목신과 같은 신화 속 인물에서 자신과의 유사성을 발견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재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신화 속 인물은 피카소 작품 전반에 투영된 원초적 남성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주제였습니다. 먼저 투우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서 투우는 단순한 스포츠나 오락이 아니었고요. 흔히 스페인의 영혼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와 역사가 깊게 얽혀 있는데요. 피카소는 아버지 무릎이 앉을 나이,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투우장을 다녔고요. 스페인에서 태어난 피카소에게 투우장은 어린 시절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9살 때 이미 투우 그림을 그려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그만큼 투우는 피카소에게 스페인의 고향, 어린 시절의 기억, 삶과 죽음의 드라마가 담긴 주제였습니다.
투 장면이 담긴 접시들을 보세요. 경기가 시작되는 장면부터 소와 투사가 본격적으로 대치하는 장면, 반대례로가 작사를 꽂는 장면, 소가 실려 나가는 마지막 장면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둥근 접시 모양이 두 경기장처럼 보이죠? 접시 바깥쪽에 보면 여성과 남성의 간중들이 보이고요. 접시 중앙에는 푸른색으로 강렬하게 그려진 뿔 달린 인물이 있는데요. 미노타우루스와 켄타우로스를 연상시키는 신화적인 존재로 보입니다. 이 인물이 창을 들고 녹색 황소를 공격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는 투 경기에서 투사가 황소를 찌르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이고요. 테두리에는 녹색 바탕 위로 흰색으로 단순화된 관중들이 원형으로 둘러서서 경기를 지켜보는 구성이 인상적입니다. 피카소 특유의 대담하고 자유로운 선, 강렬한 색감이 어우러져 투의 긴장감, 폭력성, 원시적 에너지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예술활동을 시작했지만 바르셀로나 예술학교에 폐쇄적인 분위기가 답답해서 파리로 떠났습니다. 파리의 자유로운 예술 분위기와 수많은 예술가들에 반해서 아예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프랑스의 유명 극작가이자 시인 장 콕토를 만났고 그의 발레 공연 무대 장막과 의상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고요. 그때 무용수 연출가, 음악가 등 다양한 예술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모습이 작품 속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받은 영감은 그의 예술 세계를 형성하는 소중한 소재였고요. 도자기 위에 4명의 원을 그리며 춤추는 장면을 보세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선으로 그려졌지만 누가 봐도 춤을 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피카소의 해아에는 어릿강대, 카니발, 서커스 단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의 피카소 자신을 투영한 것입니다. 피카소는 해아에서 정물화를 입체주의 실험의 도구로 사용했는데요. 대상을 분해하고 단순화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도예에서는 달랐습니다. 식탁 위의 꽃병, 물병 같은 일상적인 것들을 편안하고 장식적으로 표현했고요. 실험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피카소는 평생 판화 작품도 2,500여 점이나 만들었는데요. 동판화로 시작해서 석판화, 고무처럼 생긴 리놀륨 판화까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 기법을 도예에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리놀륨이라는 재료에 형상을 새기고 속고로 본을 뜨고 그걸 도자기 판위에 찍어서 타일처럼 만든 겁니다. 판화와 도예의 접점을 실현한 작품들입니다. 피카소의 리놀륨 판화 리덕션 기법은요. 정통 방식은 색상별로 여러 개의 판을 제작하는데 피카소의 방식은 단 하나의 판을 점진적으로 깎아내며 색을 입힙니다. 리덕션 기법은 피카소가 리놀륨 판화를 작업하면서 고안해낸 제작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카소가 인생의 말년에 흙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자유와 유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피카소는 이미 미술사에서 거장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66세에 완전히 새로운 재료를 만나서 또다시 열정을 불태웠는데요. 도자기를 대할 때도 주춤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모양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과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티스와 경쟁하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 자클린을 사랑하고 에스메랄드 염소를 키우며 투장에서 언어없는 대화를 느끼고요. 그 모든 삶의 이야기가 도자기 하나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신 작품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기억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비둘기 접시가, 어떤 분은 물병 속에 숨겨진 얼굴이,
어떤 분은 투 경기장처럼 생긴 접시가 마음에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각자의 기억이 모두 정답입니다. MMC의 이거니 컬렉션 피카소 도예전을 통해 평생 청년처럼 도전하고요, 사랑하며 세상을 새롭게 보려 했던 거장의 뜨거운 숨결을 느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